2번 같은 경우 3분의 2만 보고 맞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이 우선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4분의 3분의 2 이상 동의죠. 그래서 이래저래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요. 사촌동생 을에게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맡겼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자기 재산 관리가 힘드니까 그 사촌동생 을에게 재산 관리권을 위임하고 나갔죠. 그럼 을은 수임인으로서 재산 관리인이죠. 부재자 경우에는요, 갑이 그 부재자로 본다 그러면 부재자 경우는 이렇게 두고 나간 경우도 있고 두고 나가지 않고 그냥 나간 경우도 있겠죠. 두고 나간 경우죠. 두고 나간 경우는요, 동생이 잘 알아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리하시면 되는데 법원이 예외적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제 그 경우에 관한 거 물어보겠죠.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시험 보기 전에 여러 번 풀었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 풀었었죠. 1번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일단 을한테 X 건물 매각권이 있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을에게 관리 처분 권한까지 줬어요. 처분이 매각이죠. 매각이 처분이니까 처분 권한을 을에게 줬으니까 을이 그 건물 처분할 때 법원 허가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갑을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니까. 맞고 2번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중에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간섭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일을 맡길 때 2년 기간으로 맡겼는데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을의 권한이 소멸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끼어들죠. 이제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또는 검사 청구가 있으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됩니다. 이게 22조 이게 2항인가요? 조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재자 재산 관리에 간섭하지 않는데 이게 부재자가 권한이 소멸한 경우, 재산 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끼어들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조문이고 밥 먹듯이 공부를 했던 거죠. 조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22조 2랑 후문이네요.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2조 1항 후문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에 소멸하게 되면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근데 추정상속인 이해관계인에 들어갑니까?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이죠.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해서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위임했습니다. 생사가 불명하면은 또 법원이 간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을 갈 수도 있는데 안 갈고 재산관리를 위임시켰어요. 위임 동그라미. 위임 또는 개임하죠. 근데 위임하는 경우나 개임하는 경우나 똑같죠. 그러면 성격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부재자가 두고 간 재산관리인이 됐지만 이제 법원이 간섭했으니까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을은 관리행위, 보존이나 이용 계량을 넘는 이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의 X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위임에 가면 나와 있는 조문이죠. 위임계약에서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라고 맞는 지문이고. 5번 갑의 생사가 불명해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비나 등 이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에 돼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갑을병이 나오고 케이스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어렵냐면 지금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죠. 시험 문제 가기 전에 다 풀어보고 가요. 이런 문제 시험 문제 가기 전에 똑같은 문제를 조금씩 말만 바꿔서 관점 바꿔서 10문제 이상 풉니다. 시험 문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다 맨날 풀었던 문제니까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죠.
정답은 3번이고 3번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부재자가 정해놓고 간 재산관리인이 위임하거나 개임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재산관리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험에도 또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또 이걸 입장을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5번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 잘 읽으셔야 되죠. 옳지 않은 거 1번 효력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죠. 효력규정은 그 말 그대로 그 법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니까 무효도 안 맞고 일부가 무효래요.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죠. 2번도 맞고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됐을 필요는 없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죠.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목적이 가능이냐 불능이냐는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즉 따지는 거죠. 사회관념상 따지는 거고. 그래서 맞고 5번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 전에 불능이 됐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아니죠. 우리가 불능이냐 가능이냐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성립 당시에 가능했다면 그 후에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지으면 되는 거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냥 위험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 누누이 공부했었죠? 정답은 5번.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난이도 하에 속하는 거죠. 6번 갑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했는데요. 그 갑이 적법한 유언으로 8살 된 아들의 의뢰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했습니다. 이게 처음 원래는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 이제 공동 친권인데 남편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았으니까 갑이 친권자는 소리죠. 이혼했으니까 계속 친권자는 갑일 테고 남편 A는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갑은 이제 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친구 B를 지정했습니다. 원래 이 B 같은 경우를 지정 법정 후견인이라 그래요. 지정 후견인. 친권자가 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정 후견인이라 그러죠. 근데 을한테는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살 된 외할머니 C도 있고요. 68살 된 친할아버지 D도 있고 큰할아버지 E도 있고. 법정대리 누구냐? 법정대리는 미성년자 법정대리는요. 8살이니까 미성년자 아닙니까? 친권자가 우선이고 친권자가 없었을 때는 지정, 법정, 선임, 후견인 순서로 간다 그랬죠? 얘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정 후견인 B가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이게 친족 상속법에 관련된 거니까 친족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 민법 총칙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 관련해서 이걸 좀 공부를 하죠. 교수님 가끔 내기도 하고 그래서 민총과 꼭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출제 범위를 벗어난 거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정, 법정, 선임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지정이 우선이죠. 2번 혼자 책을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못 드리니까 6번 같은 문제 볼 때 굉장히 당황하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지정 후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지정 후견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친권자가 없으니까 지정 후견인은 친권자가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서만 지정 후견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7번 한정치산자 B 갑은요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7번 문제도 이것도 이게 우리 시험 문제는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동의 안 받고 한정치산자가 자기 부동산 팔아먹었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대방 을을 부하게 상대방 을은 최고 철회 거절할 수도 있고 사설의 취소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거기에 관한 설명이죠.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왜 한정치산자 갑한테 합니까? 아니죠. 무능력자도 최고할 수는 없는 거죠. 갑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 병한테 해야 됩니다. 갑한테 하고 싶으면은 갑이 한정치산 선고 취소가 되길 기다린 다음에 해야 돼요.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능력자 됐단 말이 없으니까 법정대리인 병한테 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을로부터 최고받은 병이요 유예기간 내에 최고를 병한테 했네. 약간 제대로 맞았고 유예기간 내에 친족계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정대리인이 후견인 경우에는 무조건 지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족계 동의를 받아서 동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친족계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인한 걸로 봅니까? 취의사한 것으로 봅니까? 취의사한 것으로 보죠. 15조 사망이죠. 취의사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치지 않은 경우는 취성을 본다 그랬죠. 3번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의 한정치산자를 알았다면 을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알았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알든 모르든 을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못하죠. 철회는 몰라야 되죠. 4번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이 을 몰랐네요. 그러면 걔는 철회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동의서를 유죄했네? 그러면 17조 2항에 의해서 취소권이 박탈되죠? 취소권이 박탈되니까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는 거죠. 갑도 취소권 소멸하고 병도 취소권 소멸 다 소멸하는 겁니다. 7번 문제도 우리 시험지에 가기 전에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고 우리 기본세도 들어있고 문제집에도 들어있고 모의고사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이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다. 그것만 꼭 철선 그랬죠. 철에는 선이 상대방을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도 풀었겠죠. 시험 문제 풀 때 이 7번 문제 나왔다 그래서 막 칠판에다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그려서 풀고 그러시면 늦는다 그랬죠. 그냥 머릿속으로 휙휙 돌아가셔야 돼요. 갑이 한정치산자, 병이 법정대리인, 상대방이 을 이렇게 되고 상대방 을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고 선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최고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병한테 해야 되고 한정치산자 갑한테 하고 싶으면 한정치산자 상태를 벗어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갑이 일정한 경우는 취소권을 박탈당하고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죠.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실정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락한 항공기에 관한 실종기간 추락한 때부터 1년이죠. 맞고 생사가 불명한 자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요 2순위 상속인도 실정선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랬죠. 정답은 2번. 3번 실정선고 효과 뒤집으려면 실정선고 취소해야 되고 맞고 실정선고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이라는 것은 영향 없다고 조문에 나와 있고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반환해야 되죠. 다만 선이일 때는 현준이익, 악의일 때는 받은 이익, 이자 손해배상 5번도 맞고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요. 이게 실정선고를 이론으로 물어봤으면 방금 5번처럼 부재자 재산관리는 케이스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시험에는 부재자 재산관리를 이론으로 물어보고 실정선고를 갑을병 등장시켜서 케이스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죠. 둘 다 케이스로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8번 문제까지는 틀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죠.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도 물어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거의 다 맞히셨더라고요. 다 배운 것들이라 그래서 틀린 문제 한 번도 없었고